게이트부터 대략 30분 정도, 좀 더 길어지기도 하고 더 빨리 끝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3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3개월에 한 번 정도 돌아오는 것 같은데, 원래는 세미나 주제가 막 진지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뭐 회사일 갖고 관련된 필요도 없고, 평상시 관심 있는 걸 하면 되는데, 오늘은 2021년의 첫 번째 세미나이다 보니 우리가 항상 이때는 대표님들과 그 순서를 조정해서 실무식 경험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진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뿐인데, 항상 이럴 필요는 없다. 참고하시고, 오늘 얘기하기 전에 이제 올해 일정이랄까? 중요한 마일스톤을 보면 우리가 유동인구 AI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좀 장기적으로 회사의 미래를 좀 도모하기 위해서 유동인구 AI 팀 중심으로 많은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교적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스포츠 AI 팀 중심으로 특히 코피 프로젝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면서도 전혀 엉뚱한 일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우리 회사의 핵심 역량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좀 좋기 때문에, 우리가 뭐 조금 크게는 머신러닝, 좁게는 딥러닝과 관련된 정보 R&D 과제라든지 외주 개발 같은 거를 딥러닝 팀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IR 자료 우리가 작년 연말에 정리한 걸 보고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또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올해 1년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건 변함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특히 이제 유동인구 AI하고 스포츠 AI 관련해서 자율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지금 유동인구 AI 같은 경우는 이제 CPES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자율 프로젝트로. 그 다음에 스포츠 AI는 스페셜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CPES는 이호경 선생님이 지금 프로젝트 리더 역할을 하고 있고, 스페셜은 신승윤 선생님이 프로젝트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매년 이제 6개월 단위로 진행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이제 계속 진행할 건지, 아니면 거기서 정리하고 그간의 한 작업을 잘 정리해서 자산화할 건지를 제가 아닌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고 있는데, 2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에 아까 말씀드린 두 PM이 각각 스페셜 프로젝트하고 CPES 프로젝트를 지난 6개월 동안 진행한 거를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이제 다른 바쁜 일이 많아서 뭐 기대했던 것만큼 진도가 많이 안 나갔을 수 있어요.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자유롭게 하는 프로젝트니까. 그걸 정리를 해보고, 우리가 다시 8월 말까지 6개월을 더 연장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잘 정리를 할 건지, 아니 정리하는 걸 결정하시면 어떻게 할 거냐면, 다음 자율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2달의 시간을 더 갖고, 그러면은 4월 말까지 다음 자율 프로젝트를 아이디어를 서로 구상하고 기획을 해서 4월 말에 결정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8월 말에 또 6개월 연장할 건지 더 스톱할 건지 결정하는 그런 스케줄이 하나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 회사는 이제 3월 1일자로 승진을 하기도 하고, 또 연차가 1년씩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승진 대상자인 사람 4명, 본인 알죠? 그래서 6월 셋째 주하고 6월 셋째 주, 6월 넷째 주 세미나 시간에 발표를 하실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본인이 이제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나름의 계획을 갖고 열심히 준비를 하셨을 텐데,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준비가 됐다고 판단하는지 아닌지, 그래서 만약 본인이 생각하기에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준비가 됐다고 선언하시면 승진이에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연차만 또 마찬가지로 올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 일정이 있고, 어쨌든 3월 1일이 되면 승진하실 분들은 승진하시고, 다른 분들은 연차가 상향이 되고, 이제 거기에 따라 급여가 또 오르죠. 직급이 바뀌면 또 급여 테이블이 상향되는 게 오르고,
같은 직급이어도 연차가 오르면 5에서 3% 정도 직급별로 이제 오르게 되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도 3월 1일자로 기준 급여 테이블을 인상할 거예요. 3%. 근데 이거는 장단컨대 작년에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급여 테이블을 올리는 회사는 내가 문제가 없을 거야?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준 급여 테이블이 3%가 오르면 여러분들 호봉이 오르거나 승진함으로써 인상되는 분에다가 이게 더해지는 거야. 그래서 개개인이 겪게 되는 급여 인상 폭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작년에 겪어봐서 알죠. 근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대략 2% 정도, 2%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상의 효과가 분명히 크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기업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보통 동결을 하거나 오히려 내리거나 이러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항상 그래왔지만은 회사 여건이 좋아지면은 연봉을 인상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 알죠?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하죠? 지금 상관없이 3월 1일자로 급여테이블 상승합니다. 맞게 말씀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목표를 일단 그렇게 정하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도록 같이 노력해서 맞췄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 번 빠듯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지금 급여 테이블을 인상하는 거를 이번에 3년째 3년째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부모님들이 여러분 대학을 보낼 때 돈이 모이면 대학 보내겠다고 부모님이 마음먹었으면 여기 아무도 대학을 못 갔어요. 일단 보내놓고 등록하면 어떻게든 대리운전을 하시든 해서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도 마인드가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여건이 막 좋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 그냥 그걸 목표로 선언하고 어떻게든 그 상황을 같이 만들고 우리가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자, 그게 3월 1일에 있을 일이고 3월 말에 또 무슨 일이 있느냐? 주주총회라냐, 주주총회. 3월 말에. 그러면 그때 스톡 옵션을 받을 그 요건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회사를 들어온 지 1년이 넘었으면 3월 말 기준으로 1년이 넘는 분 입사한 지 본인이 아니잖아요. 3월 말 기준. 자, 좋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스톡 옵션을 또 지급할 거고, 근데 이번에 3월 말 기준으로 만 1년이 안 된 분들은 내년 3월 말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내후년 3월 말이.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될 거고, 2년 이전에 스톡 옵션을 받았던 분들은 스톡 옵션을 행사할 시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본인이 우리 회사의 주식을 액면가로 살 생각이 있으면 행사하시고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뭐 한다 안 하는 거죠. 그런 일이 3월 말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올해 쭉 진행이 되고 계속 이렇게 진행돼요. 이거 얘기를 하면은 오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월요일날 카톡 보낸 거 이미 봐서 아실 텐데 어떻게 에벌레에서 나비가 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개개인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준비한 내용들 미리 좀 어디 보내드려서 대충 보실 텐데 준비한 거 얘기를 드렸어요. 최근에 기업은행 광고를 보다가 이걸 봤어. 기업은행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 거 홍보하는 그런 이게 TV에 나오면 본 사람도 있을 건데 이런 소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한번 얼핏 들었었거든. 그러니까 모수 대나무래. 대나무 이름이 모수야. 중국의 어떤 지방에서 자라는데 이걸 심으면은 4년 동안에는 요만큼밖에 이게 학대가 우리 3cm 요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밖에 안 크는 거야. 근데 딱 4년 지나서 5년째가 되면 5년째가 딱 되면 하루에 30cm씩 6주 동안 15m가 큰다는 거예요. 이런 소나무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우리 회사가 어떻게 보면 아직은 3cm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지난 이 회사 만든 지 5년쯤 넘었는데 뭘 하고 있었던 거냐 우리가?
떨어지고 이거 AA 쓰리. 네. 쓰리. 짜증 없죠. 짜증 없어. 짜증 많이 먹으면 화났어. 이렇게 한 명만 자, 그러면 이 나무를 심고 그 4년 동안 눈으로 보기에는 3cm밖에 올라가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 모서대만 나오는 거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 뿌리 밑으로 땅 밑으로 뿌리를 계속 뻗은 거지. 그래서 뿌리가 엄청 커져 있었겠죠. 그러니까 튼튼하게 뿌리가 나가 내려져 있지 않으면 15m는 그냥 1m도 못 올라가요. 그런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럼 이 관계 다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밖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6주 동안에 큰 이것만 보니까 쉬운 거지. 그죠? 대나무 심으면 6주 만에 심으면 큰다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회사들 하고 있는 거 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봐. 그 회사가 4년, 5년 동안 준비한 걸 안 보이니까 뭐 무슨 플랫폼을 탁 만들었는데 뭐 빵 터진 그런 거만 보는 거, 암호화폐 막 최근에 막 오르는 이런 거만 보는 거. 근데 세상에 그런 일은 없다. 지금 하루살이라고 하는 벌레도 하루살이가 아니거든요. 애벌레 상태 6년에 보는 거예요. 6년 준비하고 이제 마지막에 성충해서 하루를 보는 건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하루 6주 동안에 15m 큰 이런 거만 자꾸 보는데 실제는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 지난 시간 동안 이런 시간을 겪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4년, 5년, 6년째 여기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기다리고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의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애쓰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렌 버핏 얘기 뒤에서 다시 할 건데 워렌 버핏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으려면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을 견뎌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족보로 공부하십니다. 나는 족보로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분들은 계속 공부했으면 교수가 될 수가 있어요. 족보로 공부한 사람은 절대로 교수가 아니에요. 족보로 공부하면 성적이 당장에 나오는데 그 습관을 못 버려요. 그럼 언제 깨닫냐면 대학원 가요. 나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를 같이 했기 때문에 ROTC도 하고 동문회장도 하고 공대 야구부도 하고 하여튼 컴퓨터 동아리도 하고 여러 가지 여자친구들이 여러 가지를 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공부를 효율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족보 위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이거 시험 보면 안 나온다 그럼 엎드려 자고 안 나오니까 그리고 숙제도 좀 적당히 베껴서 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점을 내가 되게 좋았는데 우리 그 연세대학교 안강원 교수보다 내가 학점 훨씬 앞에 자릿수가 1위 내가 높았단 말이야. 근데 대학원을 딱 가보니까 나는 그런 식으로 공부한 게 몸에 배가지고 진짜 공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에 학점이 나오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막 찾아내고 고민을 하고 논문을 찾아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족보 안 보고 자기가 힘들게 공부하고 숙제 베껴내지 않고 자기가 해서 막 C뿔 받고 이렇게 식으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대학원에 가서는 오히려 승승장구하는데 나처럼 이런 거 공부한 애들은 거기서 딱 막 멈추는 건데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회사를 키울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를 키운다는 게 왜 어렵냐면은 당장에 우리가 매출을 더 낼 수도 있고 당장에 돈을 더 벌 수 있는 뻔한 방법들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진짜 쥐어짜가지고 우리 회사 매출 당장 20억, 30억 만들는 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전에 직장 다닐 때 외주관리를 하던 사람이고 얼마나 지속했는지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방법을 쓰면 단기적인 성과는 나지만 장기적으로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4년, 5년 동안 모소대나무처럼 궁극적으로 15m까지 클 수 있는 기반을 짠데 시간을 보내는 거였는데 구체적으로 이 시간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개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한 거죠. 개인의 성장이 모여야 회사의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게 다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입사한 사람이 있어. 제일 먼저 입사한 사람이 여기 계시잖아. 정영선이 회사 만들 때부터 있었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2015년 7월하고 지금하고 무려 이제 5년이 넘어서 5년 거의 5년 반이지, 그치? 벌써 그렇게 됐잖아. 5년 반 전에 보니까 5년 반 후에 지금을 만약에 지금 대답할 필요는 없고 내가 생각하기에 똑같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럼 우리 회사는 성장 하나도 못해.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지난 5년 반 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좀 더 나아졌다, 더 발전했다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만큼 회사가 성장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개인이 성장을 뭐 결국 본인이 안 하겠다 버티면 그만이야. 본인이 안 하겠다 버티면 그만인데 그래도 좀 의지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 회사 차원에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좀 어떤 걸 생각하면서 성장을 하면 본인한테도 좋을지 그런 걸 얘기 좀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성장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의 축적이 성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주변에. 내가 뭐 10년 전에 사는 아파트가 뭐 3배 올랐다는 거 그러면 이제 내가 3배 성장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과연 그러냐는 얘기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갈게요. 부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이 같은 얘기입니다. 일단 돈 얘기부터 접근을 하면은 돈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그러니까 우리 축구 경기로 치면은 뭐 3골 넣었고 2골 먹었으면 이긴 거지. 그러니까 그 몇 골 그런 게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인데 돈은 결국 시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커피를 고객한테 10,000원 주고 판다고 쳐요. 그렇죠? 그럼 고객은 나한테 지갑에 10,000원을 꺼내서 주지만 그 사람은 그 10,000원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썼을 거라고. 내가 모르는 곳에서. 시급이 요즘에 한 9,000원 한다고 치면 1시간을 쓰는 뭐 하기 싫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어딘가 시간을 썼기 때문에 10,000원을 버는 거야. 나한테는 10,000원을 줬지만은 그 사람은 그 10,000원을 보기 위해서 시간을 쓴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숫자를 볼 게 아니라 그 돈 뒤에 있는 우리가 모르는 숨어있는 시간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채소 가게가 열심히 장사를 하는데 돈이 점점 벌리고 있어. 반면에 어떤 채소 가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계속 마이너스야. 점점 더 돈을 잃어. 그러면 이게 무슨 시그널이냐면 앞에 채소 가게는 시간을 포함한 자원, 뭐 어떤 뭐 직원들이든 뭐 식자재든 뭐 전기요금이든 그런 시간을 포함한 포괄적인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제대로 쓰고 있다는 뜻이야.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돈을 까먹고 있는 곳은 뭔지 모르게 리소스를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자가 나고 있다, 흑자가 나고 있다고 하면 그 돈 자체가 부족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뭔가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돈과 시간은 연계해서 생각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돈을 쓴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거 사실 작년에도 했던 말인데 이 개념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쓸 때 어떤 경우는 투자고 돈을 쓸 때 어떤 경우는 비용이고 이 기준이 뭐냐? 내가 돈을 써서 자산을 만들어내면 투자야. 공부를 한다. 이건 투자지. 왜냐면 공부하는데 돈을 쓴 결과 내가 똑똑해지잖아. 뭘 다 알게 되고 내 사고방식이 바뀌고 무형의 자산이 생기죠. 이런 건 투자야. 우리 회사가 커피 전문점인데 커피 머신을 더 좋은 걸로 새로 샀어. 투자죠. 커피 머신이라고 하는 유형 자산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상대적인 거야. 어떤 사람한테는 투자고 어떤 사람한테는 아니야.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나는 좋은 옷을 사서 입는 걸 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생각에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주위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하는 게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할 때 도움이 된다고 믿으면 투자가 맞아. 그건 맞아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나 옷 사는 걸 투자라고 생각한 게 없거든. 나 같은 사람도 이건 비용이야. 그러니까 그냥 좀 안 써 돈을.
또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좋은 차를 사는 게 투자인 사람도 있어. 그걸로 영업 활동을 할 거면 이렇게 얘기하면 투자가 맞아.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자동차 사는 건 투자가 안 돼. 그래서 나 집에 차 있는 거 와이프가 오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건 투자고 이건 투자 아니 이게 아니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얘기할 수 있으면 돼.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호경 선생님이 돈을 한 100만 원 썼는데 나는 이 100만 원을 써서 어떤 자산을 만들어낸다고 난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라고 동의를 하시면 된 거야. 그럼 그만이야. 근데 그런 생각조차 없으면 거의 비용. 그래서 우리가 투자는 가감하게 해도 되지만 비용을 안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산입니다. 자산이 뭐야? 자산. 의무형이 그렇지. 자산이 우리가 어떤 걸 자산이냐? 뭐 연구개발에 투자한 시간 특허잖아. 너무 헤드라이딩인데. 맞는 말인데 이런 자산의 의미는 커피 전문점이 커피 머신을 돌리고 사와. 이건 누가 봐도 자산이죠. 그 커피 머신 덕에 커피를 만들어 팔 수가 있잖아. 내가 공부를 해서 똑똑해졌어. 그럼 내가 똑똑해졌기 때문에 내가 일을 더 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유무형의 것을 자산이라고 해요. 내가 트럭을 한 대 샀어. 그 트럭으로 뭐 바나나 사과를 내다 판다고 하면 그 영업을 하는 게 꼭 필요한 자산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산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내가 음식을 배불리 잘 먹었어. 또 오늘 하루 기분이 좋아. 그래서 내가 일을 더 잘할 수 있어. 그러면 자산일 수도 있어. 근데 그냥 먹고 치워. 그게 비용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자산을 만든다는 거는 이 자산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뭐 영업 활동, 어떤 뭐 매출 실현, 어떤 뭐 프로젝트를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게 자산이에요. 그래서 그런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질문. 작년 한 해 뜨거웠어요. 뜨거웠죠. 요즘에 막 뉴스 보면 주식 3,000%막 난리가 났는데, 지난 1년 동안 작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최근까지 동안 주식, 금, 암호화폐, 부동산 4개 중에 이사님 상승률 순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 암호화폐 주식 부동산 제일 작다. 암호화폐 1번, 주식이 2번, 금. 각자 찾아보세요. 이거 진짜 잘 돌아가면 부동산이 제일 낮아. 제가 언론에서 뭐 부동산 폭등에 난리를 치는데 지난 1년 동안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거 내버려두면 경기가 죽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함해서 모든 나라에 돈을 찍어내고 있거든.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근데 대한민국이 상대적으로 코로나 대응을 뭐 제일 잘한 건 아니지만 뭐 대만처럼 뉴질랜드 아주 잘한 데도 있고 우리도 상당히 좀 잘한 편이기 때문에 그 넘쳐나는 돈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투자되고 있어요. 외국인들 중에. 근데 그런 거 보니까 결과적으로 암호화폐는 지금 뭐 엄청 뭐 1조 시가총액이 암호화폐 1조 달러 지금 가고 있고 주식은 3,000포인트, 금도 많이 올라서 좀 내려왔어요. 부동산의 상대적으로 제일 적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주식, 금, 암호화폐, 부동산을 자산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우리가 이 4개를 어떻게 부르냐면 현금성 자산이라고 해요. 현금성 자산. 왜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르냐면 저런 자산을 가지고 계시면 현금화하는 게 쉬워. 내가 금한덩을 가지고 있어. 아무 전문 상품을 가서 돈 주자면 주죠. 뭐 암호화폐도 뭐 비싼 같은 데서 팔면 팔 수 있을 거 아니야. 뭐 주식이야 뭐 영웅문 같은 거 하면 되고. 부동산 중에서도 모든 부동산이 사실 현금성 자산에서 특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현금성 자산에서 특징이 강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정선님 있는 근처에 막 그런 전원주택 그런 거 있잖아. 근처에 그런 건 현금성 자산에서 가치가 좀 낮아. 그렇지. 왜 그러냐면 그런 그런 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한정적이야. 그렇게 막 넓게 막 좀 정원도 있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또 뭐 그 자체는 좋은데 내 집에서 너무 멀다든지 이런 식이에요. 근데 아파트는 되게 규격화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똑같이 생긴 게 몇천 개가 있죠. 몇천 개가 몇백 개가 있고 가격도 다 비슷비슷하게 형성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팔려고 내놓았을 때
그런 전원주택이나 이제 뭐 그런 특별한 주택보다는 사겠다는 사람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그러니까 아파트가 빌라나 뭐 다세대나 그런 전원주택보다 살기 더 좋다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현금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대상으로 많이 삼는 건데, 자, 이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현금 자산이 오른다라는 거는 이 현금 자산은 돈을 가지고 현금 자산을 사는 거죠. 반대로 현금 자산을 팔아서 돈을 얻는 거다. 뭐 그런 관계잖아요. 그걸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고.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면 현금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최근 1년의 상황이에요. 현금의 가치가 장난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금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금만 놓고 보면, 자, 뒤에서 다시 얘기할 텐데, 이런 관계가 있다. 이런 관계가 있고, 현금 자산은 크게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금하고 암호화폐는 묶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되게 한정적이에요. 금하고 암호화폐는. 전 세계에 있는 금을 다 모으면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 몇 개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 예전에 한번 들은 사람 있는데,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 물 있죠. 수영장 대충 머리에서 생각나죠. 뭐 한 100m 되나? 이렇게. 거기에 물 있잖아요. 그 전 세계에 있는 금을 다 뺏어 와가지고 녹여서 거기다 담그면은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 몇 개나 채울 수 있어요. 정한 거 있어요. 대충. 몇 개? 한 개도 진짜. 맞아요. 한 개 채워져. 금이 생각보다 금밖에 없어. 그러니까 금이 현금성 자산에서 가치가 있는 이유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전에 금 역할을 대신하는 게 은이었어요. 은은 양이 많거든. 그래서 은으로 주화도 만들고 그랬는데, 은은 문제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전 세계 은의 보유량이 일정하게 가다가 예전에 한번 칠레에서 대형 은강산이 만들어져가지고 은이 전 세계 예를 들어서 5천이 있었던 게 갑자기 2만이 된 거예요. 가치가 폭락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쭉 가다가 일본에서 은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또 은의 가치가 폭락한 적이 있고, 그런 사례가 한 3번 있어요. 은은. 근데 금은 잉카 제국 시대부터 해가지고 뭐 새로운 금강산이 막 나오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한정돼 있어요. 금은 갑자기 양이 2배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암호화폐는 기술적으로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거 채굴할 수 있는 양을 점점 줄이고 있고, 뭐 해시 펑션을 풀어야 암호화폐 채굴이 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두 개의 특징은 뭐냐면 양이 함부로 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금하고 암호화폐 양은 되게 한정적인데, 돈은 항상 찍어냅니다. 항상. 돈이라고 하는 거는 조폐공사가 어느 나라 조폐도 항상 찍어내. 그러니까 최근처럼 많이 찍어낼 때가 있고 적게 찍어낼 때.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야. 초장기적으로 보면. 왜냐면 계속 찍어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이 이제 금본위 제도 할 때처럼 찍어내면 그 금을 예탁하고 이럴 때는 밸류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얘네가 베트남 전쟁 때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려가지고 그거 포기한 이유로는 그냥 찍어 제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달러 가치는 장난 아니게 폭락을 해야 정상인데 달러 가치가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국방적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너무 심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미국의 국력을 활용해서 지지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면 얘들 자체의 가치는 일정하다. 근데 상대적으로 돈을 우리가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얘들의 가치가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고, 이거 못 쓰겠다. 자, 주식, 부동산이란 자산 가치의 본질을 보면, 주식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안에 존재하는 회사들의 가치잖아. 부동산이라는 것도 대한민국에 있는 땅, 대한민국에 있는 아파트의 가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망해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점점 좋아지는 게 맞다면 얘들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 거야. 우리가 일본처럼 망해가는 나라가 아니라면
어쨌든 점점 좋아지고 있는 나라 안에 있는 기업, 점점 좋아지고 있는 나라 안에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 모르지. 한 10년, 20년 지나면 인구가 줄어가지고 우리도 이제 침몰하는 나라가 될 수는 있어. 그렇게 되면 그게 아니겠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기업 부동산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어쨌든 계속 좋아질 거라고 믿는다면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장기 투자를 해도 되는 거고, 아니다, 나라가 점점 이상해진다, 망한다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인데, 자, 이런 거예요. 돈이라는 거는 시간을 들여야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하지. 돈을 여러분들 어딘가 투자해서 자산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암호화폐든 뭐든 결국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써서 그런 자산을 얻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거는 결국은 큰 틀에서는 대한민국 자체에 투자하고 있다는 소리고, 그렇죠? 대한민국이 좋아질 거라고 믿고 투자한다는 소리라는 뜻이야. 금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앞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많이 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여기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이에요. 이 맥락. 그러니까 막 단타쟁이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워렌 버핏처럼 크게 보는 사람이 보기에는 대한민국 안 말라요? 점점 좋아져? 삼성전자 사 이거예요. 대한민국 망할 나라 아니야? 점점 좋아져? 그럼 뭐 아파트 뭐 어디서 하나 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장난 아니게 앞으로 더 찍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또 금사이죠. 이게 다야. 이게 다인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주식 투자라는 자리가 당연히 안 해요. 여러분들 30대 갈 때, 지금 아직 20대 있지만은, 특히 30살부터 50 넘어가시면 되겠다. 하여튼 요 20년은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뭐 만나고 뭐 관계를 맺고 같이 뭘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이런 의미의 교류예요. 또는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극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비싼 20년이에요. 30살부터 49세까지 이 20년은 그럴 수 있는 진짜 마지막 기회고, 이 시기를 넘어가면 머리가 좀 아프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나도 좀 슬슬 그렇고, 그러니까 이 20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아파트 사는데 다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러지 말자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귀한 20년, 30대, 40대 20년을 주식, 남의 회사 주식이잖아. 맞죠? 그리고 이 아파트 뭐예요? 뭐 현대건설 같은 애들이 짧으면 몇 년 전, 길면 3, 40년 전에 지어놓은 시멘트 차량. 남이 지어놓은 건물. 그리고 이 금은 지구 수명을 우리가 보통 수억 년이라고 보는데, 그때부터 이 지구에 있었던 고정되어 있는 금이고, 그리고 암호화폐는 채굴량이 한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건 다 남이 만들어 놓은 자산이란 말이야. 여기에 자기 20년을 쓰고 있는 주위 사람들이 무척 많다. 그러면서 그게 성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으면 이게 약간 이런 느낌. 우리 학교 다닐 때 내 친구가 열심히 공부하는 들어보니까 시험 범위가 아니야. 얘기 안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 아싸 하는 막 기분 좋아지는 거야. 자기 30대, 40대, 20년을 막 이런 데 다 투자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게 성장이라고 믿는 사람들 보면 굳이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싶지 않아. 왜냐면 그렇게 되면 50세쯤 될 때 후회를 반드시 하고, 진짜 후회하는 사람이 많이 봐요. 자, 여기서 이제 졸 때 됐으니까 워렌 버핏 얘기 딱 들어요.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이 인터넷 찾아보면 한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원칙이 뭐냐면 자기 자신한테 투자다. 워렌 버핏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하고 절심하게 하는 거를 막 경배를 붙여. 그 수익을 이제 자선단체 기부하는데, 보통 뭐 1억, 2억 정도 내야 워렌 버핏하고 밥 한 끼 먹었습니다. 내가 부자, 워렌 버핏 안 쳐도 밥 한 끼 먹어. 사골 곰탕 뭐 이런 거 하고 먹으면 그지? 그럼 물어볼 거 아니야. 1억을 내고 밥을 먹으니까 나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보통 워렌 버핏이 하는 말이, 우선 시간과 돈이 있으면 당신 자신한테 최우선적으로 투자하고, 그러고도 시간이 남고 그러고도 돈이 남으면 뭐 주식에 투자하든 부동산 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링크 좀 틀어줘요. 이거 한 4분 되거든요. 자, 이걸 좀 잠깐 봅시다. 잠깐 보고.
그 긁어서 잠깐 멈췄다. 천원. 조금만 더. 소리 나왔다. If you invest in yourself, nobody can take it away from you. If I gave you a car, and it'd be the only car you get the rest of your life, you take care of it like you can't believe it. You scratch it, fix that moment, you read the owner's manual, you keep a garage, do all these things. You get exactly one mind and one body in this world. And you can't start taking care of it when you're 50. Just remember that you just got one mind and body to get through life with it. You know, the most important thing is really who you associate with. You want to associate with people that are better than you are. I mean, basically, you'll go in the direction of the people that you associate with. And you want to have the right heroes. You want people, if you want to emulate somebody, you better pick very carefully who you want to emulate. And when, obviously, you can't pick your parents. They're going to have an enormous influence on you, but you don't get a choice on that. But you get choices as you go down the line. And you want to copy. And the most important for most people in terms of that decision is their spouse. It's also important in terms of a partner in business, a partner in life is the most important. You want to pick a spouse that's better than you are. Biggest mistakes people make when investing. They just don't realize that all you have to do is just buy a cross-section of America and then never listen to people like me or read the papers or do anything subsequently. They think that because you can trade, you should trade. You buy a farm, you buy an apartment house, you can't resell it tomorrow. Now you get something handed to you, liquidity, which is instant. You can sell them. The cost of doing it are pennies, compared to other kinds of investment activity. So because they can so easily move around, they do move around, and moving around is not smarter than investing. You have a pretty cool morning routine regarding what you have for breakfast and how prosperous. What is that? I eat exactly what I like to eat. If somebody offered me a deal when I was 20 and said, you're going to live 1 year longer, instead of living to 88, you'll live to 89 or whatever it may be, if you eat nothing but broccoli and Brussels sprouts and onions and all these things. I just said, take the last year off. It probably won't be that good anyway. So I eat exactly what I like to eat. If you get to be 65 or 70 and later, and the people that you want to have love you actually do love you, you're a success. I've never seen anybody that reaches that age. I mean, I'm not talking about somebody that's in extreme poverty or pain. I've never seen anybody that they have a lot of people that bump them that is other than happy. And I've seen some very, very wealthy people that give testimonial dinners to and schools after and everything. Nobody loves them. The best investment you can make is in yourself. If you invest in yourself, nobody can take it away from you. 70 years ago, I was in high school. Almost a third as long as the country has been around. And when I was in high school, I really only had two things on my mind: girls and cars. and I wasn't doing very well with girls, so we'll talk about cars. But let's just imagine that when we finish, I'm going to let each one of you pick out the car of your choice. Sounds good, doesn't it? Pick it out, any color, you name it. It'll be tied up with a bow, and it'll be at your house tomorrow. And you say, well, what's the catch? And the catch is that it's the only car you're going to get in your lifetime. Now, what are you going to do, knowing that that's the only car you're ever going to have and you love that car? You're going to take care of it like you cannot believe. Now, what I'd like to suggest, you're not going to get only one car in your lifetime, but you're going to get one body and one mind, and that's all you're going to get. And that body and mind feels terrific now, but it has to last your lifetime. 자, 아까 PT로 다시.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의 삼성전자 다니고 있는 거는 경우는 이게 좀 달라. 기술사는 우리나라처럼. 그런 사람이 삼성전자 주식을 스톡옵션이든 자사주든 이런 걸 가지고 있고 거기에 잘 압박하는 이유가 있죠. 나 같은 사람은 나 삼성전자 다니고 있지도 않은데 내가 거기에 삼성전자 주식을 1,000만 원씩 가지고 있고 그게 두 배 올랐다 좋아하고 있는 거는
남의 회사더라고요. 남의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돈은 벌지만 그런 걸 하는데 내가 신경을 쓰고 그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내가 20대, 30대, 40대 귀한 시간 일부러 썼단 말이죠. 그거를 쓰고 있는 거는 이게 마치 뭐냐면 내 자식은 막 방임하고 남의 자식 케어하는? 일단 내 자식부터 잘 키워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투자하는 걸 하고도 남는다면 시간과 돈이 남는다면 남의 회사도 관심을 가져보고 남이 지어놓은 아파트도 한번 다녀보고 하는 게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본인 스스로한테 투자하는 걸 먼저 하실 필요가 있고 워렌 버핏도 실제로 저렇게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나이상으로 되게 뒤야. 60세 이후였다. 그러니까 본인이 막 워렌 버핏이 20대 30대부터 저런 전문 투자 얘기를 갖다 오해하는 그게 아니고 이 워렌 버핏 30대 40대는 뭐 나름 직장생활도 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해보고 본인을 발전시 여러 가지 한 다음에 그 경험 하에서 전문 투자를 해서 저렇게 엄청 성과가 내는 건 훨씬 뒤였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30, 40대 보내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아. 늦지 않은데.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성장을 한다고 쳐요. 근데 이제 많이들 겪는 실수가 뭐냐면 그냥 무작정 책을 많이 읽고 자격증을 뭐 무작정 많이 딴다고 성장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러고 있는 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운동선수가 시합에 안 나가고 대회 참여하지 않고 그냥 각자 소식껏 막 운동을 몇 년째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운동선수를 발전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경기를 뛰어봐야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지는구나. 이렇게 하면 퍼포먼스가 더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일 좋은 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뭐 향후에 우리 회사 아닐 수도 있지. 회사를 다녀보면 회사라는 곳이 승진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회사는 스스로 결정하지만 보통은 회사에서 결정을 해줘. 근데 보통 나이 됐으니까 승진이 아니고 나는 이런 식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런 상황이 하나하나씩 되고 있다는 걸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 자체가. 이 얘기는 예전에 많이 얘기했는데 보통 회사마다 직급 체계가 보통 큰 회사는 입사하고 2년 동안 사원을 해요. 그 다음에 2년 동안 주임. 합쳐서 한 4년 동안 사원 주임을 하고 어떤 회사 이걸 한 5년 동안 해요. 그 다음에 대리를 한 4년 또는 한 5년 해요. 그 다음에 가장을 4년, 5년 정도 하고 우리가 이제 거래하는 뭐 현대라든지 그런 데 뭐 가장이니 대리니 그렇게 직상 나와 있는 사람들 이런 과정을 가입니다. 그 다음에 차장을 4, 5년, 부장을 4, 5년 그 다음에 뭐 임원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원 주임급 회사 처음 들어온 다음 우리 회사로 치면 연공급인데 이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의 일의 결과는 부실해. 그래서 그걸 그대로 우리 고객할 때 주면 망해. 그러니까 그 위에 선배들이 체크를 해줘야 돼. 뭐 오타가 났는지 뭐 빠뜨린 게 없는지 이렇게 한 4년 정도를 하면 2단계로 발전해. 그러니까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2단계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밑으로 갈 거라고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거야, 투자. 그래가지고 내가 최근에 들어온 연구원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4년 이내에 그만둘 가능성이 있으면 안 뽑아요. 왜냐면 투자만 시커멓게 끊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를 어렵겠지만 겪으면 이 정도 단계가 돼요. 대리 정도가 되고 우리를 치면 선임 정도가 돼요. 이 사람들은 시키는 일을 되게 잘 해내. 깔끔하게 해. 그래서 대리급, 선임연구원급이 해놓은 결과는 굳이 체크할 필요가 없어. 일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데 누군가 따로 시간 쓸 필요가 없어. 원칙적으로. 그럼 그거 그대로 제출해도 돼요. 고객한테 줘도 아무 문제 없어. 그런 수준으로 일을 해내야 대리급, 선임연구원급. 근데 여기서 더 발전해서 가장급 정도, 우리는 지금 책임연구원급이 되면 언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스로 찾아낼 수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는 방법도 본인이 고민해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가 열매 같잖아요. 열매 가. 가일할 때 가. 그래서 사실 이 정도는 돼야 어떤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수석연구원, 그러니까 차장, 부장급 이런 정도가 되면 이 사람들은 이건 당연히 다 되는 거고 신입사원을 뽑아다가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보통 이 정도 돼야 팀장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사람인 건 기본이고 시키는 일도 잘 못하는 사람을 팀원으로 주면
몇 년 걸리겠지만 가장으로 만들어내죠.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이런 단계로 넘어가지고 있다고 하면 성장하고 있는 게 맞는 거야. 그러면 요 다음은 2번이거든? 2번은 뭐냐면은 사업적인 판단을 하고 그거는 이제 사업부장으로서 이건 좀 약간 그래서 이제 MBA 정도는 해야 되고 뭐 이래요. 그거는 이제 다음 얘기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회생활 해보고 직장생활 해봐야 내가 성장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 하는 게 운동선수로 치면 시합에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뭐 병살타도 치고 뭐 삼진도 넣고 뭐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걸 알아야 내가 보완할 거 아니야. 그냥 집에서 소식껏 막 방망이 1000번씩 휘두르면은 그 야구 선수가 안 하는 거야. 주위에 그런 경우가 많다. 자, 그러면 두 가지 관점에서 성장을 보셔야 되는데 한 축은 기술이라고 하는 X축이 있고 이거는 문화라고 하는 Y축이 있어요.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개개인이 역량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역량이 기술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자면 내가 노래를 잘 불러. 노래를 잘 부르는 건 역량이야. 노래 잘 부르는 거야. 근데 노래 잘 부르는 건 기술이 아니야. 그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70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 모여있는 요양원에 가서 그분들 즐겁게 해드린 노래를 불러야 되는 일이야. 그러면 거기서 막 다이너마이트 부르면 안 되잖아. 트로트를 부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게 만족해 하시는 방향으로 노래를 불러야 돼.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원하고 그분들이 만족해야 하는 방향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기술이야.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거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쓰는 것이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역량이라고 할 때는 그 목표나 방향이 따로 없는 거야. 그냥 나는 노래 잘 불러. 이건 끝이야. 근데 기술이라고 되면 나는 10대, 20대 팬들이 좋아하는 만큼 춤을 잘 출 수 있다든지 그런 게 기술이에요. 그럼 이 기술 가지고 뭘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팀 차원에서 일을 잘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를 잘해낼 수도 있고 일의 결과가 더 좋아지기도 하고 프로젝트 결과가 좋아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막 일과 프로젝트 차이는 뭐냐면 단발적인 것은 일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어떤 시간 텀을 갖고 6개월 동안 좀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돼 이런 걸 프로젝트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뭐 비슷한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아무래도 여기 개발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기술을 협소하는 의미의 뭐 자바스크립트를 다루는 능력, 뭐 서버를 다루는 능력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이 기술이라는 건 그런 거 포함해서 되게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김상수 팀장이 뭐 재무제표를 빨리 읽는 능력이라든지, 그렇죠? 우리가 인사제도가 바뀌었을 때 우리 회사에 맞는 걸 빨리 뽑아내서 우리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 그런 것도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코딩 이거만 기술이 아니라고 그렇게들 많이 오해하는데 되게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프로젝트에서 어떤 뭐 GUI를 개발해야 되는데 어떤 버튼을 우측 상단에 달아야 돼. 근데 그런 버튼을 달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이썬 코드 중에 무슨 함수를 다룰 줄 알아야 된다고 하면 그게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 가지고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건 뭐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지금 갖고 있잖아, 각자. 이 생각들이 모이면 분위기가 돼요. 근데 이 분위기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는데 막 서로 대화를 하고 떠들어야지만 분위기가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분위기라는 게 분명히 있어. 우리가 언제 확인할 수 있냐? 독서실. 아무도 뭐라고 안 하지만 그 열의가 느껴지잖아. 열의가. 그래서 MIT 독서실은 그 창문에 다 철장이 있거든. 공부하다가 뛰쳐내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 압박감 때문에. 이거 막 그 주변에 그 불타오르는 그 열의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너 공부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분위기가 그런 거니까 어떻게든 내가 학문적 성취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얘기야.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분위기가 계속 시간적으로 쌓이면 문화가 돼. 문화. 우리 초록 소프트의 문화가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 문화가 계속 가면 이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가 된다. 근데 보통 이거 거꾸로 해. 우리가 이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 회사의 가치는 이겁니다. 뭐 서포식하고 뭐
무슨 국민 교육 현장처럼 뭐 우리 회사 지향한 문화 이런 거라고 막 A4 주장서 외우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문화가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들 그 고3 때 급훈 기억나죠? 도원영사님 고등학교 다닐 때 급훈. 자기 급훈 기억나는 사람 고3 때 그런 거야. 아무도 기억 못하잖아. 되게 좋은 말 있잖아. 그래서 형식적인 문화, 형식적인 가치인 거고 실제로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모여서 분위기를 이루고 그것이 문화를 형성하고 가치가 그거는 그렇게 막 정형화되게 표현하지 못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라는 거가 엄청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거는 옳다 틀리다라는 건 없어. 근데 세련됐다 후지다라는 건 있다. 북한 문화랑 우리나라 문화랑 어디가 더 후지죠? 북한이 후지잖아.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게 멋진 걸 제쳐놓더라도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보기에 와 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그런 거야. 그래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도 항상 보면 북방 민족들이 통일을 군사적으로 했는데 한족의 문화가 원체 트렌드가 앞서 있다 보니까 선비족이나 이런 애들이 다 문화적으로 흡수가 됩니다. 로마 그리스보다 전쟁을 잘하는 흉노족도 있었지만 로마 그리스 문화가 원체 압도적이다 보니까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문화가 후지냐 아니냐가 그 문화 자체로 코딩이 되는 게 아니야. 문화 자체로 뭐 안 되는 개발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회사의 문화가 후지면 길게 못 가고 반대로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앞으로 우리 회사에 신규로 사람들이 계속 충원이 되죠. 그 사람들 우리 회사를 딱 와서 봤는데 문화가 너무 거지 같다. 그러면은 오래 못 있는 거야. 근데 반대로 우리가 만약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구글에 연수를 간다. 아 잠깐 갔었잖아 실컷에. 거기 어땠어 이거? 어? 어? 그때 느낀? 어? 우리 꼴자 있잖아. 그러니까 좀 거기 며칠 있는 동안 그 나라의 문화, 그 회사의 문화를 다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좀 그래도 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자, 이 주칙을 생각하세요. 자, 일단 반은 넘어갔어. 자, 여기서 오늘 할 일인데 여러분들이 주로 지금 파이썬을 잘 다룬단 말이야. 자바도 잘 다루는 사람. 나는 처음 코딩을 내가 포트랑 코볼, 파스칼, 뭐 C 이렇게 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다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보니까 C가 꼭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C. 자, 한번 봅시다. 지금 C를 좀 다룰 줄 아는 사람. 진짜 조금. 그렇지. 진짜 조금. 나머지는 지금 못 들어요. 자,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야. 인재를 이렇게 X축, 그러니까 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마이너스 단계, 제로 단계, 플러스 단계. C를 알려주면 코딩을 하는 사람. 막 학원을 보내주거나 대학교나 막 사수가 막 붙어가지고 막 포인터가 이러고 막 가르쳐주나. C를 할 줄 알아. 이런 인재가 1단계야. 근데 이 두 번째 단계 뭐냐면 스스로 C를 익혀서 다룰 수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은 그게 다 돼야 돼. 무조건 돼야 돼. 왜 무조건 돼야 돼? 저 항상 선임. 지금 다 C를 모른다고 치고 하지만 본인이 C를 익혀서 C를 다루는 걸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내가 자신 있게? 무언가 새로운 게 필요하게 되면은 그거를 자기가 익히는 거를 좀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뭔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요. 박수 한번 줘. 내가 맞습니다. 그게 무조건 될 수밖에 없고 돼야 된다고 확실한 이유는 일단 항상 말하는 것도 맞아요. 내가 지금 C를 만들라는 게 아니잖아. 여기서 C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되게 한정돼. 박 팀장 할 수 있겠지. 여기는 D를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무슨 예술이냐면 C를 만든 사람들이 우리 같은 프로그램들이 C를 못 익히도록 무슨 라틴어처럼 만들지 않았다고. 이 사람들이
C를 처음 보는 사람도 본인이 프로그래머가 맞다면 할 줄 아는 프로그래머 언어가 한 개 이상이라도 있다면 C를 스스로 익히기 가능하도록 C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거는 돼야 정상인 거야. 그러니까 이사님이 못하는 건 말이 돼. 프로그래머는 아니지. 그러니까 프로그래머인 사람들이 내가 C를 안 배워도 못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 이게 2단계야. 근데 3단계는 뭐냐면 C를 만드는 거야. C 같은 거.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자, 그런데 대학을 선언할 생각은 난 일절 없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보면 소위 좀 안 좋은 대학일수록 여기에 치중. 그러니까 당장에 사회다가 써먹을 수 있는 거 가리키는 올인해 4년에. 그러면 그런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배워서 온 건 자체는 되게 잘해. 근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C를 배워서 왔어. 근데 C를 해보라고 잘해. 근데 우리가 파이썬도 해보자. 안 배웠는데 멘붕이 온 거야. 누가 나를 파이썬을 가르쳐 주는 게 없는데 내가 파이썬 어떻게 얘기해? 시도조차 못하고 뭐 엄두가 안 나. 근데 소위 좋은 대학일수록 일로 가. 내가 어째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만 부전공 했잖아. 내가 꼭 필요한 부전공 이수학점보다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웬만한 컴퓨터학과 이런보다 컴퓨터과 전공을 더 많이 들은 사람인데 어떤 부분이었나? 서울대학교에서는 이걸 하나도 안 가르쳐줘. 당장 나가서 써먹을 수 있는 거 가르쳐 주는 게 없어. 그러니까 뭐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뭐 완전히 뭐 구닥다리 소리를 하는데 난 그때는 이해가 안 돼.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야. 또는 이거.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나가서 필요한 걸 스스로 익힐 때는 이런 건 좀 알고 접근하면 좋다라든지 네가 훗날 C가 답답해서 C보다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 생각이 있으면 이런 걸 알고 해야 된다는 그런 걸 말해. 그런데 내가 그때 기억나는 게 대학 다니기가 96년도 99년까지니까 컴퓨터공학과 석박사 그 친구나 선배들이 그때 뭘 많이 했냐면 비트 컴퓨터 같은데 알바를 많이 뛰었어. 그러면 그때는 이제 벤처 거품이 심할 때니까 오늘 좀 점심 잠깐 좀 늦게 먹어. 점심시간 더 좀 여유 있게 줄게. 그렇게 하고 이런 거야. 그러면 이제 비트 컴퓨터 학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영 선생님 같은 거기 컴퓨터공학과 석사라고 치면은 뭐 무슨 뭐 비주얼 10% 강의를 맡겨. 비주얼 10% 강의를 맡겨? 그럼 언제부터 강의를 다음 주부터 월수금 저녁에 좀 해주세요. 뭐 강사들도 많이 줘. 그때는 벤처 거품 심할 때니까. 그걸 하겠다고 맡아? 학교에서 비주얼 10% 안 가르쳐주거든? 본인도 몰라. 본인도 모른다고. 근데 다음 주 강의 학기다 맡아. 그 교보문고를 가. 비주얼 10% 책을 2권 사. 또 주말에 내내 봐. 그거 가르쳐줘. 내 친구는 다 그랬어. 학교에서 안 가르쳐준다니까? 컴퓨터 학과에서 비주얼 10% 왜 가르쳐줘? 이클립스 이런 거 뭐하러 하려고? 그거 혼자 할 수 있는 건데. 자기는 그거 다뤄본 적도 없어. 근데 강의를 맡아. 주말에 공부를 해. 왜 서점감 있잖아. 그리고 다 공부도 안 해. 진도치만큼만 공부해.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읽어보라고 한 책이, 그 논문이 있었잖아. 기억나죠? 거기에 보면 20년 전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을 조사를 한 거야. 한 200개 기업을 조사해서 다들 어떻게 되는지 봤는데 첫 번째가 전문가형 조직이라는 것이 있었고 주역형 조직이라는 게 있었고 헌신형 조직이라는 게 있었고 근데 이 헌신이라는 말 때문에 좀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근데 뒤에 다시 전문가형 조직은 뭐냐면 당장에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사람을 뽑는 거야. 우리 회사가 C에 프로그래머가 필요하면 C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거야. 파이썬이 필요하면 파이썬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거야. 이게 전문가형 조직이야. 이 전문가형 조직에 모이는 사람들은 이런 인재일 수도 있고 이런 인재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무슨 소리냐면 우리 회사가 C 프로그래머가 필요합니다 라고 뽑아. 누가 C를 가르쳐서 C를 할 줄 아는 사람도 이 회사에 올 거고 누가 가르쳐준 적은 없지만 스스로 C를 익혀서 어쨌든 C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이 회사에 올 경우. 근데 이런 회사는 어떤 일을 벌어지냐면 회사가 쭉 진행하다 보면 C가 필요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하지? 내보내겠지. 근데 내보내기 전에 이제는 C가 필요 없고 파이썬을 쓸 겁니다. 그러면은 이랬던 인재들은 나는 파이썬 누가 가르쳐준 적 없고 나 모르겠는데 그냥 좀 잘리는 거고 이 사람들은 적응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문가형 조직은 당장에는 퍼포먼스가 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계속 바꿔야 돼. 그리고 회사 자체가 변신하기가 쉽지가 않아.
또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면 또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고 이렇게 돼요. 주역형 조직은 우리 회사가 C가 필요한 건 맞는데 당장에 C를 할 줄 아는 사람보다는 스스로 C를 익힐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너가 지금 머릿속에 뭐가 있고 무슨 기술이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필요한 기술이 계속 늘어. 계속 바뀌어. 너 그거 따라갈 수 있느냐 해낼 수 있냐 그걸 보는 거야. 헌신형 조직은 이 관점의 얘기가 아니고 Y축의 얘기예요. Y축의 얘기. 이건 내가 따로 얘기할게요. 결론적으로 전문가형 조직보다는 주역형 조직이 생존이 훨씬 더 잘 됐다는 거야. 그거 읽어보시면 파산 가능성이 3분의 1로 나눴고. 자,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은 게 초록 소프트는 일단 요거 두 개 중에 어떤 걸 원하는 거죠? 실승은 이 두 개 중에 우리는 당연히 이거입니다. 우리 이거야. 우리 이거라고.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그걸 오해하고 있으면 안 돼. 우린 이거라고. 근데 사실은 이것도 바래. 이것도 바래. 사실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이거 이 정도 갔으면 갔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말로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거 진짜 보낼 거라니까. 지금 우리 회사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문학 공부시키고 통계학 공부시키고 MBA 공부시킨 다음에는 석박사 통합과정 내가 보낸다고 했잖아. 이거는 왜 보내는 거냐면 이걸 해야 이걸 할 수가 있거든. 내가 여러분들을 당장에 컴퓨터 학원에 보내는 게 프로젝트가 당장에 더 잘 된다. 나는 그 정도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게 맞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주고 공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이창훈 팀장이 우리 회사에 있다가 이제 본인이 뜻한 바가 있어서 회사를 졸업하고 나가서 회사를 또 만들었죠. 근데 회사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하고 계속 교류를 해. 우리 단톡방이 있잖아요. 근데 이창훈 팀장이 우리 회사 나갈 때 내가 이창훈 팀장한테 부탁했던 거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런 앞으로 이 길을 가고 더 나아가서 이 길을 갈 텐데 당신이 자네가 고문 또는 멘토 역할을 해달라고 했어 내가. 근데 이거 오해하면 안 돼. 이창훈 팀장이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파이썬 개발자야. 파이썬으로 다 되는 줄 알았어. 어떤 프로젝트를 하려고 보니까 파이썬으로 한계가 있어.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를 몰라. 그럼 이창훈 팀장이 저번처럼 와가지고 시간 내서 와가지고 너네가 그런 일을 하려면 C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파이썬으로 쇼부 보려고 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C가 필요하다. 이창훈 팀장한테 C를 어떻게 익히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해야지. C가 필요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이창훈 팀장.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 회사에 C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게 한계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내가 너무 커뮤니케이션을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C를 물론 난 C를 알아. 내가 하지만 CEO로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여러분도 앉혀놓고 C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는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내가 C에 관련해서 사수 역할을 해주는 게 본인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서로 바보가 되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C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아, C 공부를 또 해야겠구나. 이런 일은 C를 좀 해야겠구나. C를 만들어 오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 우리 회사에 C를 가르쳐주는 사수가 없는 게 한계라고 생각하면 이거 완전히 필터 잘못 맞추는 거야.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헌신형 조직이 뭐냐면 헌신형 조직이라는 거는 X축의 얘기가 아니고 Y축의 얘기예요. Y축.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문화와 가치를 함께 만들고 회사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위주로 뽑는 헌신형 조직. 이 커미트먼트를 번역을 할 때 여러분들 읽어보면 헌신이라고 번역을 해서 자, 이거 읽어보셨죠? 저 기억 안 돼요. 카톡으로 줬잖아요. 넘어갈게요. 몇 페이지 안 남았어. 이거를 오해를 했는데 여기서 헌신은 커미트먼트는 그 논문에서 헌신을 번역해. 이건 여러분들 사생활과 가정을 포함하고 회사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야.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우리 회사는 회사 만들 때부터 주 40시간 있어요. 스타트업이 그런 데가 없다니까. 우리 9시 출근, 6시 퇴근이고 10시 출근, 7시 퇴근이잖아. 우리 주말에 일한 적 없어. 진짜 부대하게 주말에 일한 적 있었는데 그때는 그거만큼 평일날을 하루 연차가 아니고 그냥 시계줬다. 우리 결론적으로는 워킹데이로 보시면 우리 또 연차 또 다 자유롭게 쓰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워크앤 마이너스는 뭐 상당히 물론 이제
6시, 7시 퇴근에 집이 먼 사람들은 집에 가면 해져 있고 막 그런 건 안타까워 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맨날 야근하고 막 주말에도 뭐 회사 일을 하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지. 그렇게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내가 CEO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집에 있어서 계속 회사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일단 퇴근한 이후에는 회사 생각 좀 안 하고 주말에는 각자의 사생활에 전념하고 가족이 전념하고 그걸 내가 바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커미트먼트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전념이라는 거는 회사의 문화와 가치에 동의하고 현재. 근데 이 회사의 문화와 가치라는 게 내가 만들고 여기서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만드는 거야, 같이. 올해 우리 회사의 문화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내년에 우리의 문화와 내일 추구하는 가치 조금씩 변해있을 거야. 생물 같은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회사의 문화와 가치를 만드는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쨌든 현재 버전의 문화와 가치에 동의해야 돼. 그리고 회사에 있는 동안 평일 근무 시간, 요 근무 시간 동안 회사에 전념하는 상태.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전념이라는 게 뭐냐면 몰입의 의미일 수 있는데, 자신의 커리어와 회사의 성장을 똑같이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같은 방향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자, 이걸 내가 분명히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 회사를 다니다가 뭐 어떤 여건이 되거나 생각이 바뀌거나 해서 뭐 우리 회사를 졸업하고 더 좋은 데를 가거나 뭐 임창훈 팀장처럼 회사 만들고 이런 건 좋아요. 우리 김효진 연구원처럼 뭐 실리콘밸리 가고 이런 것도 되게 축하할 일이고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 우리 회사 입장에 이런 경우가 있어. 내가 1년 뒤에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지금부터 하고 있어. 지금부터. 그러면 지금부터는 전념이 아니야. 무슨 소리냐면은 쭉 가서 1년 뒤에 내가 생각이 바뀌거나 여건이 바뀌어서 회사를 그만두는 거는 오케이.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딱 지금부터 내가 6개월 뒤, 1년 뒤, 2년 뒤에 이 회사는 이 회사대로 저렇게 가고 내 커리어는 저렇게 할 거를 지금 마음 먹고 있다면 그거는 전념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좀 안 되실 수 있는데, 전념하고 있는 상태에 정확히 반대되는 상황을 남자들은 다 한 번씩 해봤어. 군대에서. 군대라는 조직에 문화가 있고 가치가 있고, 군대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 시에 최대의 전투력을 발휘하고 뭐 그런 게 목표잖아. 근데 우리는 다 장교였던 나조차도 단기 장교였기 때문에 제대 날짜 세우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뭐 그게 오뚜기 부대든 칠성 부대든 해병대, 너는 네 길 가고 나는 국방부 시기에 돌렸다고 나간다라는 마인드를 가만히 있으면은 그건 전념 상태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도 지금 되게 후회스러운 게 뭐냐면, 내가 군생활 2년 하고 제대하더라도 그 2년 동안은 내가 전념을 했었으면 내가 배운 게 더 많았을 거라 생각해. 근데 내 머릿속에 난 항상 2년 뒤에 난 제대하는데? 이런 생각이 있으면 자꾸 요령을 피게 되고 몰입을 안 하게 되고 그냥 적당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사회생활 초반에 그 습관을 털어내는데 한 10년이 걸렸어. 반면에 이건 내 일이다. 물론 그러니까 설령 내가 1년, 2년 뒤에 그만둘 수도 있어. 그만두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럼 돼. 이거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있는 동안에는 내가 전념을 해줘야 본인이 더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걱정하는 걸 안 해도 돼요. 그럴 필요는 없어. 근데 내가 군대를 2년을 떼어진 걸 군대 생활을 2년 하는 거고, 이게 내 직업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2년을 보내는 거고, 그 2년 동안 내가 그 군대라는 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레벨이 다르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전념이라는 거. 그래서 이 회사가 잘 되는 방향과 내 커리어가 잘 되는 방향이 그래도 상당히 방향이 같다라고 믿고 있을 때에 본인이 전념하는 수준과, 이 회사는 이 회사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그냥 돈 모아서 아파트나 살라고 하는, 근데 그거는 다른 거야. 그래서 보면 왜 교회에 막 열심히 다니는데 20년을 다니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사람 있잖아. 근데 6개월을 다녀도 막 성경을 받고 막 있잖아. 그분은 뭐냐, 전념한 거라고. 그분이 월화수목금 교회 간 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그 주에 딱 그 교회에 있는 2시간, 1시간 교회를 성경을 기가 하여튼 뭐 그 시간 동안에 전념한 거 같아요. 헬스클럽 뭐 몇 년을 다녔는데 뭐 아무 일 없는 사람, 뭐 헬스클럽, 나 헬스클럽 가면은 이것도 야구 보고 운동이 하나도 안 돼. 그건 전념이 아니니까. 일주일에 30분에 3번을 가더라도 그 30분 동안 딱 전념 운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회사가 이건 전염이 안 된다 지금. 이전으로 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이전. 그만. 그런 회사가 헌신형 조직. 그러니까 회사에 헌신하는 뜻이 아니고 전념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 회사의 문화와 가치에 동의해 전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회사가 만든 문화와 가치를 따라가자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아니다 싶은 문화가 있으면 본인이 바꾸면 되고 발언을 하고 더 좋은 가치를 추가적으로 해보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남의 회사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은 이 회사 20년, 30년 다니는 게 아니야. 나도 앞으로 9년만 더 다닐 거야. 알잖아. 2030년 3월 말 주주총회 때 내가 대표이사 넘기고 나는 프로야구 부사장으로 가야 되겠다. 나도 내가 전념한 시간 9년이야. 어쨌든 앞으로 9년 동안 나는 전념하고 있어. 이해하셨죠? 다음. 지금 빨리 좀 할게요. 자, 그럼 보면 전문가형 조직과 주역형 조직과 헌신형 조직이 있으면 이쪽으로 갈수록 단기적 성과가 나오지만 장기적으로는 답이 없고 반대로 일로 갈수록 장기적으로는 성과를 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건 감수해야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성향상 우파야. 이쪽으로 갈수록 성향상 좌파. 이거는 정치 얘기가 아니고 뭐 우파 좌파를 예전에 얘기했지만 뭐 야구팀 나도 5개 가지고 있지만 뭐 경기에서 졌을 때 막 씩씩거리고 막 화내고 열받아 하고 막 똑바로 안 해야 돼 쉬운 소리 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팀에 우파가 많으면 이겨. 분위기가 살벌해요. 좌파는 뭐냐면 뭐 경기에서 저도 뭐 같이 뛰었으면 좋아하고 야구 못하는 사람들 기회를 주고 뭐 좀 좋은 분위기 문화를 지향하는 이게 좌파야. 그러니까 너무 이제 치중하면 안 되는 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여기에 장점이 있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조직이 유목민 이런 조직이 농경민 항상 전쟁을 하면은 유목민이 이기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없어지지. 이게 북방 오랑캐고 이 한쪽이잖아. 이런 관계예요. 자, 이제 5개 남았는데 우리 회사가 C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C를 가르쳐주는 학교에 보내고 C를 가르쳐주는 학원에 보내지 않고 방통대 이름 바뀌었더라고요. 이름 바뀌었죠. 방통대 통계학과에 보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통계학적인 역량이 있어야 필요한 기술을 본인이 필요한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스스로 익혀서 공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문가의 인재보다 주역형 인재를 키우고 싶기 때문에 방통대 보낼 돈으로 학원 보내는 게 당장의 퍼포먼스가 분명히 더 난다고. 방통대 보낼 시간에 기사 자격증 공부시키는 학원에 보내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면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신을 배우는 학교는 학원이 아닌 경희대 인문고전용 그 사이버대학교를 보내거나 경영대학원에 보내는 이유는 지금 경영대가 4명째 갔죠. MBA잖아요. 네, 이렇게 4명이잖아. 그래서 계속 한 명씩 보낼 거야.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진짜 못하잖아. 여러분들이 MBA, 인문학 공부, MBA 공부 이런 걸 해줘야 생각이 변해. 어? 그럼 우리 회사 분위기가 더 좀 퀄리티가 생긴다고. 그래야 우리 회사 문화가 더 나아져. 그리고 우리가 지향할 가치가 좋아져. 내가 자, 보통 CEO들은 직원들이 MBA 가는 거 안 좋아해. 자기 돈으로 간다고 해도 안 보내. 왠지 알아요? MBA 갔다 오면 자기 생각이 막 생겨가지고 다루기가 힘들어요. 어?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직원을 원하면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 난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일하는 걸 잘하는 사람들 만들고 그런 바보들 만들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거하고 좀 다르게 하는 것도 좋고 내가 생각지 못한 거 얘기하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걸 지향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회사 분위기와 문화를 같이 만들 수 있는 인재를 여러분들 만들어 놓는 게 지금 자, 이 일은 급하진 않아요. 근데 무척 중요한 일이야. 아이젠하워 매트릭스 알죠? 급한 일, 안 중요한 일, 중요한 일, 안 중요한 일 이렇게 4사 보면을 나누면 여러분들의 인문학 공부를 시키고 MBA 공부를 시키는 거는 하나도 안 급한 일이야. 하지만 무척 중요한 일이야. 이걸 안 해놓으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최근에 온 김종훈 연구원이나 조한희 연구원처럼 이런 인재들이 들어오고 앞으로 걔 들어올 거 아니야, 그치?
뭐 우리 회사 변호사가 들어올 수도 있어, 회계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스탠포드 뭐 인공지능 박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 안 들어.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봤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막 후진 거야 이게 문화가. 뭐 쌍팔년도 얘기를 하고 앉아 있고, 와, 씨, 뭐 뜨한다고. 그때는 이미 늦어. 내가 삼성 앞에 천안인에서 다 이 문제 때문에 그 회사 성장 못한 거 내 눈을 똑똑히 봤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 경영실 팀장이었기 때문에 일단 기존 직원도 공부를 시키는 거에 돈과 시간을 올인해야 된다고 3년 내내 했고, 근데 그게 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재들이 들어오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막 88년도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무능력한 걸 아니까 텃세를 부리고 막 악순환이 됩니다. 스탠포드 박사가 이 회사에 뭐 왔을 때 여러분들이 C를 모른다고 무시하는 일은 없다니까. C는 익히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나 문화가 구리고 후진 거는 뜨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가 살아보니까 10대는 세상을 배우는 시기야. 교과서를 포함해서 세상을. 20대잖아, 지금 20대. 20대 소를 20대. 이틀 해줍시다. 20대는 대한민국이든 뭐 지구든 뭐 여러분들이 주위 커뮤니티든 세상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말할 수 있어요.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어요. 아, 우리나라 뭐 이게 문제다. 우리 회사 이게 문제다. 좋단 말이야, 좋단 말이야. 20대는 그걸 할 수 있어요. 20대는. 근데 자기가 30대야.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대안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대안이 의미가 없고 현실성이 없어도 좋아. 그건 다음 문제야. 본인이 20대야. 우리나라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그 얘기만 해도 대단해. 훌륭해. 됐어. 열심히 그걸 해. 30대가 됐어.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얘기만 하면 안 돼. 우리나라가 이게 문제니까 이렇게 하면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저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좋아. 나처럼 40대가 되면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만들어야 돼. 내가 대통령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를 만들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맡은 회사, 내가 만든 가정, 내가 속한 뭐 부모님하고의 가정, 뭐 내 동아리, 교회. 잠깐 좀 봐줘. 40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20년을 퇴행한 거야, 지금. 40대가 됐으면.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평상시에 말한 그런 회사를 만들려고 애먹고 있지만 하고 있나. 근데 50대 이상이 되면 이런 사람들을 키워야 돼. 이걸 해낼 수 있는 후배를 키우고 다음 세대를 키우고. 여러분들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이사님이 나는 여기 있거나 그렇지. 좋단 말이야. 두 페이지. 이거 읽었죠? 이미 옛날에 읽은 사람들도 있어. 읽었죠? 이거 읽어봤던 사람. 이 책. 이거 되게 얇아. 그래서 인기가 많아. 얇아. 진짜 얇아. 책을 얇으면 좋아.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게 약간 우화 같은 건데 애벌레들이 무슨 탑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서로 막 올라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올라가려면 밟고 올라가요. 애벌레들이 애벌레를 밟고 올라가요. 근데 막 어떤 애벌레 올라가면 밑에 애벌레가 끄집어내. 그럼 또 막 떨어져 죽어. 또 막 밟고 올라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애벌레 두 마리가 머리에서 긁고 쟤들 지금 왜 저러고 있나? 근데 또 어떤 애벌레가 다른 애벌레 막 짓밟아서 꼭대기까지 올라갔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 이런 더맨더맨을 하고 있는데 얘네는 나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 모아서 강남에 아파트 살려고 막 공무원 되려고 해가지고 뭐 공무원도 되고 뭐 무슨 대기업가가 임원 되려고 뭐 이러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애벌레가 체감사에 관련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나비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 가르쳐주는 일만 잘하고 시키는 일만 잘하는 게 애벌레. 근데 내가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찾아서 익힐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것조차 만들 수 있는, 여기까지 가면 그게 나비라고. 아까 그 그래프 기억나요? 그 XY 기억나요?
이 중간, 최소 중간, 가능하면 오른쪽까지 가줘야 이게 나비라고. 근데 본인이 나비가 되는 길에는 관심 없고, 자꾸 애벌레로서 1등을 하려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사람은 성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로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찾아서 해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인공지능에 맞는 언어는 C로 안 되겠다. 내가 D를 만들겠다 그냥. 여기 있는 사람이 이런 거. 그게 나비야. 그런 거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가장 감명 깊은 사례 예전에 말했지만 그 일본에 노벨상 많잖아요. 근데 고졸 노벨상 있어요. 쳐봐. 고졸이야 고졸. 이 사람이 중소기업 계장이야 계장. 계장이 뭐냐면 대리부터 밑이야. 그러니까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한 20년 팠어. 노벨상 받았어. 무슨 뭐 박사 이런 게 아니야. 그 사람은 고졸이고 중소기업 계장인데 나비가 돼버린다. 우리가 언제까지 남이 알려준 기술, 지식을 가장 빨리 정확하게 익혀서 수능 만점을 바꾸고 어디서 1등하고 뭐 이런 경쟁, 애벌레 1등 했던 그런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내가 속한 조직의 불이익이야 문화가 나한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라고 착각하고 그걸 불평불만하면서 애벌레에서 살면 허비하지 말고 문화도 같이 만들면 돼요. 분위기도 같이 만들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스로 나비가 되는 창업 멤버들이 한 명이 나오면 옆에 사람 영향 받을 때 되고 그런 게 다 모이면 맨 앞에 그 대나무처럼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지금 5년 6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안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정리해서 얘기했을 뿐이지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5년 6년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이게 한계라고 생각하면 진짜 할 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한계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그 그래프로 준비하는 좀 다시. 이사님 직장생활도 오래 해보셨고 회사들 많이 겪어봤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건 있어. 100% 전문가인 조직, 100% 주역 경영 그렇진 않아. 우리 회사는 대략 내가 봤을 때는 이쪽 여기에 한 10%의 비중이 있어. 여기에 한 30%, 여기에 60%. 1대 3대 2, 그 정도의 배분이긴 해. 우리가 뭐 100% 헌신형조직만 제한하는 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여기에 비중을 제일 많이 두니까 우리는 커미트먼트형 조직이라고 볼 수 있긴 해요. 그런 건데 전문가형 조직으로서 비중을 많이 두는 회사들이 이사님이 겪어본 회사들이 몇 퍼센트 하나요? 거의 대부분이고요. 주역형 조직이 한두 개 정도 하나였어요. 이거 본 적 있어요? 나도 직장생활 10년 이상 해봤고 뭐 거래처든 고객이든 많은 회사를 겪어봤는데 97%는 이거야. 여기가 3%야. 어떤 회사? 삼성. 그 정도. 나도 이 회사를 본 적이 없어. 이거는 이제 전설의 풀스택 엔지니어 같은 거. 근데 내가 이런 회사를 본 적이 없어서 나라도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든 거야. 5년 반 전에. 근데 우리 회사가 이게 아니어서 한계라고 하면 안 돼. 지천에 널린 회사가 이런 회사. 상당히 좋다고 알려진 정말 극소수 회사가 이거고 왜 이게 없을까? 이렇게 해서 생존하기가 진짜 힘들어. 생존하기 쉽지가 않아. 근데 우리는 당장에 매출을 내는 게 목표가 아니고 지금 고생이 되더라도 정말 100년 이상 가는 기업에 그 오나무처럼 대단히 하고 싶으니까 이 길을 가는 거야. 자, 오늘 그러니까 원래 세미나가 이렇게 길지는 않아. 원래는 30분 정도 하는데 오늘은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얘기가 좀 길어졌고 사실 뭐 우리 회사 경영 전략도 있고 뭐 비즈니스 모델도 있고 다 있어. 다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가져주고 이런 관점에서 성장을 해줘야
회사가 성장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 회사 다닌 지 1년 된 사람도 있고 2년 된 사람, 3년, 4년, 5년 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회사 들어올 때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이런 관점에서 내가 분명히 이런 쪽으로 나 좀 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본인 성장하고 있는 게 맞고 본인에게 그게 아니었다는 사람은 지난 일은 괜찮아. 오케이. 지난 일은 됐어.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장에 퍼포먼스가 많이 안 나오는 거지 내가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2명, 3명, 4명이잖아요. 우리 회사가 전문가용 조직을 지향했으면 지금 우리 회사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 거죠? 이런 회사에서. 그 정도 나와야 돼. 또 그 정도 나온다니까. 근데 우리는 전문가용 조직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당장에 C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가지고 뭐라고 한 적이 없고 내가 C를 모르는데 C를 익히려고 애쓰고 있느냐 아니냐 그걸 보는 거야. 그리고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C보다 더 좋은 언어는 그러니까 C는 예시예요. C가 좀 중요해. 그런 거.